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상간소송 항소 기간이 완전히 끝난 줄 알고 기뻐하며 자축을 벌이려던 저녁 7시, 상간남이 항소했다는 문자. 그때의 감정이란 세상 모든 분노의 표현을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랐었던 것 같아요. 겨우 1,500만 원 때문에 항소라니. 상간남이 항소를 해올 때쯤 아내가 보내온 이혼 소송은 온갖 사실조회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모든 금융사, 보험 해지 환급금, 부동산, 퇴직금, 국민연금 등등등. 아내는 이미 저의 재산 내역을 알고 있을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없을 곳까지 전부 사실조회를 신청을 해서 있지도 않은 저의 재산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저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이 온 세상에 까발려지는 것 같았고 이미 재산 내역은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조회를 통해 이미 전부 내역을 받아놓고도 재산 명시 신청까지 하더군요. 내가 가진 재산과 채무를 내 스스로 적어내는 일종의 손익계산서였어요.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미 다 조회해놓고 뭘 더 내놓으래. 어쩔 수 없는 저로서는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제가 가진 초라한 재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기였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아이 엄마는 벌써 집 나간 지 6개월이나 되었네요. 이유 없이 아프던 아이들은 점차 괜찮아졌고 아빠 출근 시간에 맞추려고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아이들은 4월 조정기일 이후로 한 달에 2번씩 엄마를 볼 기회가 생겼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라도 엄마를 볼 수 있어 다행이지만 저에게는 못마땅한 시기였어요. 면접 시 하도 아이들에게 돈 없다라는 눈치를 줘서 아이들이 면접만 다녀오면 울상이었어요. 엄마 돈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사준대 라며 아이들에게 부담을 줬고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게 되었죠. 아이들이 짠했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뒤로 면접을 갈 때 제 카드를 쥐어 보내줬어요. 어차피 주말에 제가 돌보더라도 돈이 들어가니 차라리 눈치 보지 말고 아이들에게 쓰라는 생각에서요. 아이들 엄마는 막 과소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법 쓰고 신나게 돌아다니더군요. 아이 엄마한테는 못마땅하지만 그래 아이들이라도 재밌으면 됐지 하고 애써 쓴웃음을 지으며 참아냈어요. 그러던 중 상간남의 항소 이유서가 도착했더군요. 항소 이유서를 보고 정말 유치하고 기가 찼어요. 내용은 1심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파탄난 가정에 폭력에 시달리는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밖에 없다. 호텔에 들어간 건 다른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간 것뿐이다.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산 비닐봉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비닐봉지에 든 내용물의 양으로 보아 2명 이상이 마실 수 있는 양이다. 따라서 동석할 친구가 있었다. 라는 내용이었죠. 세상에 비닐봉지에 든 술과 안주의 양을 핵심 증거로 지목하며 항소를 하다니 이거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상간소송할 당시 증거를 정말 많이 제출했어요. 다정하게 팔짱 끼며 걸어다니는 영상, 호텔 엘리베이터까지 팔짱 끼고 들어가는 영상,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영상 등 제가 제출한 증거에 팔짱을 끼지 않은 영상이 없을 정도였어요. 팔짱이라기보다는 제 아내가 좋아서 일방적으로 매달려가다시피 하는 영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증거 앞에 비닐봉지에 든 술과 안주의 양이라니, 이따위 허접한 증거로 변호사 비용 써가며 항소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항소는 저 혼자 나 홀로 소송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상간소 이겨주신 변호사님을 선임했어요. 상간소 1심도 이겨주셨고 급여 가압류도 성공해주셨고 능력면과 무엇보다 소통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변호사님이셔서 항소심도 믿고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께 맡긴 결정적인 이유가 같이 술을 마시려고 했던 친구를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저 혼자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친구가 무려 제 아내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지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저한테는 정말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고 어떻게 해서든 증인 출석을 막아야 했어요. 저는 1심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소송을 상간소, 이혼소 양쪽에서 동시에 해보고 또 법정에 자주 나가다 보니 법원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고 재판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그럴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 아픈 것도 조금씩 옅어져 갔고 무엇보다 사악한 아내의 행동들 때문에 마음이 점점 식고 있었죠. 소송이라는 게 그래요. 너무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고 막상 기다리던 재판에 나가면 겨우 5분도 안 되는 마치 공무원이 문서 한 장 떼주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탈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돼요. 재판이 열리면 무언가 종결될 것 같은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참석하지만 내 기대와는 다르게 다음 재판이 열리고 또 열리고 참석해봐야 판사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허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건 제발 빨리 재판이 끝나는 것이 소망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기다리던 상간소송 재판날이 되었어요. 항소심은 1심과 다르게 판사가 3명 앉아있더군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 3명의 판사 앞에 서 있는 중압감은 엄청났어요. 등으로 땀이 흘렀지만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재판을 관망하고 있었어요. 상간놈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에 썼듯이 아내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판사님에게 어필했어요. 그 순간 긴장감이 온몸에 흐르더군요. 제발 증인 신청은 안 되는데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을 연거푸 삼켜대고 있었어요. 저는 증인 신청이 인용되는 줄 알았어요. 맨 왼쪽에 앉아 계신 판사님이 증인 신청 꼭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하길래 온몸에 피가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마치 기적같이 가운데 앉아있던 여자 판사님이 잠시만요 하더니 판사 3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증인 신청까지는 불필요할 것 같아 기각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쁘던지 판사님들의 몇 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니. 그렇게 원하던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순간이었고 상간놈 변호사는 별다른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그 망할 놈의 비닐봉다리에 든 술과 안주의 양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친구가 참석 예정이었다는 것만 연신 읊조릴 뿐이었어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변호사로서 쪽팔리지도 않나? 하는 생각과 속으로는 변호사를 비웃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 번의 변론으로 항소심 판결일을 받았습니다. 1심은 6개월이 걸렸는데 항소심은 그보다 더욱 빠른 4개월이 걸렸어요. 이혼소송 기각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한 번의 조정기일과 3번의 변론기일을 끝으로 대망의 판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혼소송 판결이 조금 더 빨랐고 이혼소송 판결 후 5일 뒤에 상간소송 판결일이 잡혔어요. 그 날짜가 모두 11월이었고 11월에는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신이 나 있었어요. 판결을 앞둔 10일 전쯤 저는 2개의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이혼소송은 이렇게 이혼이 되어버리면 저는 가정회복을 하기 위한 기회조차 없어진다. 부디 가정회복을 위해 기회를 달라는 구구절절한 탄원서였고 상간소는 우리 집은 파탄난 적도 없지만 설령 파탄났다 하더라도 상간놈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이 파탄났다고 우길 수 있느냐는 분노가 섞인 탄원서를 제출하였어요. 그것을 끝으로 초조하게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게 되었죠. 드디어 이혼소송 기각 판결일이 되었어요. 보통 판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데 조바심이 났던 저로서는 판결일날 혼자 참석하였어요. 가사소송 법정에 무슨 사람들이 그리 많은지 한쪽을 비집고 겨우 자리에 앉았어요. 왜 그렇게 시간은 느리게 가던지. 등으로는 연신 땀이 흘렀고 침은 연신 삼켜대는 초긴장 상태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판사님은 수많은 이혼소송 판결을 하시더군요. 사건 번호 땡땡땡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 번호 땡땡땡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 번호 땡땡땡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나의 사건 번호는 언제 호명할지도 모르는데 내 앞에 순번 부부는
벌써 20쌍이 넘게 이혼한다는 판결 내용이었고 그 어떠한 부부도 원고 패, 즉 기각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혼 기각을 바라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게 되었고 그때 느꼈던 긴장감은 마치 온몸에 있는 모든 털끝이 일어서는 느낌이었어요. 제 앞순번 몇 쌍의 부부의 판결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초긴장을 하며 듣고 있던 중 드디어 제 사건 번호가 호명되었어요. 사건 번호 땡땡땡, 원고, 아내, 피고, 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 많은 부부 중 유일하게 저만 원고 패, 즉 기각 판결이 났어요. 단 2줄의 이 말을 들으려고 9개월을 온갖 멸시와 조롱 속에 버텼던, 그렇게 듣고 싶던 2줄의 말을 드디어 듣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고개를 떨구고 재빨리 법정을 나왔어요. 주차해 놓은 차로 걸어가는 동안 제 몸속 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연거푸 흘렸어요. 소송 동안 받아왔던 서러움, 조롱, 멸시, 불안함, 아이들에게 미안함, 아이 엄마에 대한 미련,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차 안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한참을 울었어요. 이혼소송 기각을 시키고 5일 후 상간소송 항소심 판결일이 열렸습니다. 항소심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위자료 금액을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차분히 전자소송으로 판결 결과만 볼 참이었죠. 결과는 당연하겠지만 상간놈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 번의 이혼소송과 2번의 상간소송에서 당당히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이 사필 규정이고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아내와 상간놈이 늘어놓는 궤변과 거짓 증거에 굴복하지 않고 저는 총 3건의 소송에서 당당히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모든 방송에서 상간소송은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에 있어요. 상간소송 극초반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요.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세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불륜에 관대한 사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정말 고통뿐이지만 그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점차 내 울분도 해소가 되고 나라까지 떨어졌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상간자를 밟고 일어서지 못하면 자존감 회복이 정말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상간소송을 하시라고 권하게 되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저 또한 3건의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들게 되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3건의 소송에서 판사님이 증명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어느 정도 자존감도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아내가 저에게 하는 몹쓸 짓거리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었고 상간놈 따위의 허튼 소리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저와 아이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더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하기 바빴어요. 이혼 기각을 시키니까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었어요. 가정으로 돌아오면야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네가 가정을 버린다면 그냥 놓아버리겠노라고. 단 나 스스로 가정을 깨보자 완벽하게 마음을 먹을 때는 네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겠노라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상간놈이요? 하는 짓이 유치해서 그런 분노의 감정도 별로 들지 않았고 너무나도 하찮아 보였고 너 또한 마녀 같은 내 아내에게서 속는 병신이구나 하는 측은함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3건의 소송에서 완벽한 승리는 그간 지하까지 뚫고 내려간 저의 자존감을 회복해 주었어요. 그 둘은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겨울이 오는 12월 나란히 손잡고 패소한 그 둘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4일 차이로 이혼소송은 항소를, 상간소송은 대법원심 상고를 해왔어요. 기가 찰 노릇이었죠. 헛웃음이 났지만 다행히 소송에서 승리해본 성공 경험 때문에 처음처럼 털썩 주저앉는 충격은 없었어요. 단지 그 둘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다. 특히 내가 그동안 내 가족, 내 아내라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기회를 주었다. 이제는 반격이다. 내가 받은 그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을 먹은 순간 속이 너무 후련해지더라고요.
미련하게, 때론 멍청이처럼, 때로는 한심할 정도로 바람난 아내에게 사람의 모습을 기대했던 미련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기다려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받았던 그 고통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제는 반격이다.